박정옥 자리 윤미선 지정구역.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든 순간 정옥은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데 며느리는 이미 묘자리까지 사놓았습니다. 집문서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요양원 입소 동의서까지. 이 여자가 나를 없애려는 거야? 가슴을 움켜쥔 정옥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효부의 가면 뒤에 숨겨진 며느리의 충격적인 계획,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봄날 아침, 박정옥은 마루에 앉아 남편의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나물을 담고 과일을 깎고 술잔을 정갈하게 올려놓았죠.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고 마당 한켠에는 매화꽃 봉오리가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올해도 잘 지냈어요? 철수놈은 여전히 바쁘답니다. 정옥은 혼자 중얼거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주름처럼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정옥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정옥은 근면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죠. 밭일을 하고 장을 보고 이웃과 나누며 사는 소박한 일상이 정옥의 전부였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니 벌써 9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정옥은 장바구니를 들고 마을 입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5일장이 서는 날이었거든요.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이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이복순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복순은 정옥보다 7살 아래지만 오랜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마을 통장을 맡고 있는 복순은 현실적이고 똑 부러지는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복순이 어서 와요. 오늘 장터에 뭐 좋은 거 나왔다던데? 글쎄요, 가봐야 알겠죠. 언니, 요즘 서울 철수 씨는 잘 지내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바빠서 전화도 잘 안 해요. 며느리가 가끔 전화하긴 하는데 뭐 별일 없다니까 다행이죠. 두 사람은 걸음을 옮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목에서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근황을 묻고 때로는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옥은 이런 소소한 일상이 참 좋았습니다. 아무 일 없이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장터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채소 파는 아주머니, 생선 파는 아저씨, 옷가지를 늘어놓은 상인들까지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복순과 함께 천천히 구경을 하며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상추 1단, 고등어 2마리,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던 떡 몇 개를 샀습니다. 언니, 요즘 철수 며느리 미선 씨, 효부라고 소문났던데요? 복순이 슬쩍 물었습니다. 정옥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미선이가 참 착하긴 해요. 전화도 자주 하고 명절 때마다 챙겨주고요.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완벽한 며느리라는 게 오히려 의심스럽지 않나요? 복순의 말투에는 미묘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복순이 괜한 걱정 마요. 미선이는 좋은 애예요. 내 아들이 잘 골랐다니까요. 그렇긴 한데 뭐 언니가 그렇게 말하면 믿어야죠. 복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순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미선에 대한 이야기가 은근히 오갔습니다. 미선 씨, 보험회사 다닌다며? 돈 잘 벌겠네. 그런데 왜 시어머니를 시골에 두고 있을까? 보통은 모시고 살지 않나? 글쎄, 요즘 세상엔 다들 그렇게 살잖아. 뭐 특별한 건 아닐 거야. 사람들의 속삭임은 정욱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정욱은 아들과 며느리를 믿었으니까요. 자식이란 결국 부모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욱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매화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욱은 가슴 가득 봄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 집에 도착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정욱은 다시 마루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아들이 어렸을 적 찍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철수의 얼굴을 보며 정욱은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어렸을 적 철수는 참 순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어머니를 잘 따랐죠. 그런 철수가 서울로 올라가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이제는 가정을 꾸려 살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철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정욱은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욱은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한창이었습니다. 주인공이 가족 간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에이,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 현실에서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드라마 속 이야기는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재산 다툼, 배신과 복수. 정욱은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정욱은 이불을 덮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들었고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정욱은 평온한 표정으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평화로운 하루가 이어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정욱은 몰랐습니다. 이 평온함이 곧 깨질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사건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걸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정욱의 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들 철수와 며느리 미선이었습니다. 정욱은 깜짝 놀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철수야. 미선아. 무슨 일이야? 전화도 안 하고 갑자기.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내려왔어요. 미선은 환하게 웃으며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얀 피부에 단정한 옷차림, 부드러운 말투까지 미선은 언제 봐도 완벽한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철수는 뒤에서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저녁 여기서 먹고 갈게요. 그래, 그래. 어서 들어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욱은 부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온 터라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꺼내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그 사이 철수와 미선은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집이 참 따뜻하네요. 역시 시골이 좋아요. 미선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눈빛은 집안 곳곳을 세밀하게 훑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장롱 위에 놓인 서류 봉투, 그리고 안방 구석에 놓인 낡은 금고까지요. 미선의 시선은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옥은 아들과 며느리 앞에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많이 먹어라. 너희 서울에서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 맞지? 엄마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철수는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미선은 반찬을 집으며 정옥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혹시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요? 괜찮아, 괜찮아. 나 튼튼해. 아직 한참 살 거야. 그래도 나이가 나이니까 조심하셔야죠. 저희가 자주 못 내려와서 죄송해요. 미선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옥은 그런 느낌을 애써 무시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미선이 주로 이야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내려온 이유가 있어요. 미선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머니, 요즘 재산세 문제가 좀 복잡해졌어요. 정부에서 세금 제도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집 문서를 잠깐 제 이름으로 돌려놨다가 다시 돌려드리려고 해요. 정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집 문서를 며느리 이름으로 돌린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집 문서를 왜 내 이름으로? 어머니,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이에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그래야 세금을 덜 내거든요. 잠깐만 제 이름으로 했다가 금방 다시 돌려드릴게요. 미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철수야, 이게 무슨 소리냐? 엄마 괜찮아. 잠깐이야. 미선이가 세무 쪽 일을 잘 알잖아. 그냥 믿고 맡겨. 철수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옥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설명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집 문서는 중요한 거잖아. 그걸 그렇게 쉽게 옮겨도 되는 거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보험회사에서 일하잖아요. 이런 일은 익숙해요.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서류상 절차일 뿐이에요. 미선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자들, 낯선 법률 용어들, 그리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 여러 칸들이 보였습니다. 정옥은 서류를 보며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이걸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야지. 어머니,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이건 재산세 감면 신청서고요. 이건 명예 이전 동의서예요. 그냥 어머니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미선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정옥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서류, 어려운 말들, 그리고 며느리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 정옥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철수야, 정말 괜찮은 거지? 엄마 괜찮다니까. 미선이 잘 처리할 거야. 철수는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정옥은 결국 한숨을 쉬며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믿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찍을게. 정옥은 서류 여러 곳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겨 넣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곧 다시 돌려드릴게요. 미선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해 보였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옥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철수와 미선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정옥은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자주 연락해.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차가 떠나고 정옥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정옥은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오늘 찍은 도장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글자들, 며느리의 눈빛, 아들의 무관심한 태도, 모든 게 어딘가 어긋난 것 같았습니다. 괜찮겠지, 내 자식인데. 정옥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꿈속에서 정옥은 계속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꿈을 꿨습니다. 집이 사라지고 땅이 무너지고 아들이 멀어지는 꿈이었습니다. 정옥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정옥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꿈이야, 괜찮아. 하지만 정옥의 불안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선은 이미 서류를 들고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봄은 완연해졌고 마을 곳곳에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평소처럼 밭일을 하고 장을 보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의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넘겨준 집문서, 그 일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에이, 괜한 걱정이야. 미선이가 곧 돌려준다고 했잖아. 정옥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통장인 복순이 급하게 정옥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복순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언니. 복순은 숨을 헐떡이며 정옥을 불렀습니다. 정옥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순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언니, 이거 좀 봐요. 복순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정옥에게 건넸습니다. 정옥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묘지 분양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묘지 분양 계약서? 이게 뭐야?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마을 회관에 우편물이 왔는데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정옥은 봉투를 뜯어 안에 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에는 박정옥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묘지 위치와 계약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묘지를 샀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계약자 명의가 언니로 되어 있고 계약 날짜도 지난달로 되어 있어요. 복수는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정옥은 서류를 들고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달? 그건 바로 며느리 미선이 집에 왔던 때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명백했습니다. 계약자 박정옥, 묘지 위치 및 분양 완료, 그리고 하단에는 신청인 윤미선이라는 글자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혹시 미선 씨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순의 말에 정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미선. 그날 집문서에 도장을 찍었던 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그게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야, 미선이가 그럴 리 없어. 분명 착오야.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언니,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일단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복순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말이 맞았습니다.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복순과 함께 읍내에 있는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등기소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옥은 접수 창구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제 집 등기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신분증 주세요. 직원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신분증을 건넸고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정옥 씨 명의로 된 부동산은 현재 없습니다. 네, 뭐라고요? 정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없다니? 자신의 집이 없다니? 박정옥 씨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은 현재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미 명의가 이전된 것 같은데요. 직원의 말은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정옥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복순이 재빨리 정옥을 부축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안 괜찮아. 내 집이 사라졌어.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직원은 추가로 정보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명의 이전은 지난달 1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새 소유자는 윤미선 씨로 되어 있네요. 그 순간 정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윤미선, 며느리 미선, 그날 도장을 찍었던 서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세 감면이라던 말, 잠깐만 명의를 이전한다던 약속,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옥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수는 정옥을 꼭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진정해요. 우리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아니야, 내가 도장을 찍었어. 내가 동의했어. 경찰이 뭘 해줄 수 있겠어. 정옥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속은 것도 억울한데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진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등기소를 나온 정옥은 멍하니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옆에서 정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변호사라도 알아봐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복순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집도 없고 자식한테 속고. 정옥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정옥의 마음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 남편과 함께 가꿨던 그 집이 이제 남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집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미선의 집이었습니다. 정옥은 주먹으로 마루를 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자식을 믿은 게 잘못이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옥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이 떠 있었지만 정옥의 마음속에는 달빛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서울로 올라가서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정옥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복순아, 나 서울 가봐야겠어. 언니,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이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고마워, 복순아. 정옥은 복순의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갈아타고 3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도시의 풍경,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높은 빌딩들이 정옥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 정옥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미선이 나타났습니다. 미선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소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미선아, 철수 있어? 정욱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호하고 떨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내 안에 계세요. 들어오세요. 정욱은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욱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 없이 무덤덤하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왜 왔어? 철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정욱은 가방에서 묘지 분양 계약서와 등기소에서 받은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다가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물어봐야지. 내 집이 사라졌어. 내 이름으로 넘어갔더라. 그리고 이건 뭐야? 묘지 계약서? 내 이름으로 된 묘지? 정욱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신 것 같아요. 집은 세금 문제 때문에 제 명의로 잠깐 옮긴 거예요. 곧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잠깐? 한 달이 지났어. 그리고 등기소에서는 이미 완전히 넘어갔다고 하던데?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법적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욱은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예민하다고? 내 집이 사라졌는데 예민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묘지는 뭐냐고? 어머니, 그건 제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나중에 급하게 찾으면 좋은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좋은 곳으로 예약해뒀어요. 미선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정욱의 귀에는 차갑게만 들렸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데 묘지를 미리 준비한다? 그것도 자신의 동의도 없이? 철수야, 넌 아무 말도 없니? 내 엄마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욱은 아들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멀뚱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요. 엄마, 미선이가 알아서 할 거야.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마. 철수의 말에 정욱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이렇게 무심할 수 있다니. 자신의 아내 편만 들고 어머니의 고통은 외면하다니. 철수야, 넌 정말 내 아들 맞니? 정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정욱은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미선은 태연하게 커피잔을 내밀었습니다. 정욱은 그 커피잔을 보며 치가 떨렸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시어머니의 집을 빼앗고 묘지까지 준비해놓고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커피? 지금 커피를 마시라고? 정욱은 커피잔을 거절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간다. 너희랑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정욱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선은 뒤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돌아갈 집도 이제 저희 거예요.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그 말에 정욱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소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받아들인 며느리 너희는 이미 내 무덤을 판 거구나.
정옥은 중얼거리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정옥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정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성이 있었습니다. 나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어. 정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거리를 걷는 동안 정옥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정옥은 거리에서 법률사무소 간판을 보았습니다.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어르신,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으셨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사기로 신고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정옥은 절망했습니다. 법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니. 무기력함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정옥은 법률사무소를 나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강물은 유유히 흘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옥은 난간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복순이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지금 어디예요? 복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옥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싸워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복순아, 나 괜찮아. 곧 돌아갈게. 정옥은 눈물을 닦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옥은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평온하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옥은 마당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복수는 매일같이 찾아와 정옥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무기력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옥의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정옥은 무심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요양원 입소 동의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요양원? 이게 무슨...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정옥을 요양원에 입소시키기 위한 동의서였습니다. 그것도 신청인은 윤미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서류 뒤에는 묘지 위치 안내문도 함께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안내문을 펼쳤습니다. 묘지의 위치도 구역도 심지어 관리비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묘지 위치란에 적힌 문구였습니다. 박정옥 자리 윤미선 지정구역. 정옥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며느리는 이미 자신의 묘자리까지 정해놨다니. 이건 단순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을 없애려는 계획. 이럴 수가. 정옥은 서류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침 정옥을 찾아온 복순이 쓰러진 정옥을 발견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요. 복순은 급히 정옥을 부축하며 물을 떠왔습니다. 정옥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고 복순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복순은 서류를 읽으며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복순아, 나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정욱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정욱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언니, 이대로 당할 거예요? 안 돼요. 우리 싸워야 해요.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언니, 이 서류들 다 모아놔요. 증거예요. 그리고 미선이 하는 짓을 더 지켜봐야 해요. 분명 또 뭔가 할 거예요. 복순의 말에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집문서 이전 서류, 묘지 분양 계약서, 요양원 입소 동의서,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정욱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순하던 노모의 얼굴에 단단한 결심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미선아, 넌 큰 실수를 했어.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내 잘못이야.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달은 여전히 떠 있었고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남아야겠다는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며칠 후 정욱은 미선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의 도움을 받아 미선이 다니는 보험회사, 자주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욱은 미선이 묘지관리소를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복순아, 나 미선이 뒤를 따라가 볼 거야. 언니 조심해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같이 갈게요. 두 사람은 미선의 뒤를 조심스럽게 미행했습니다. 미선은 검은 옷차림으로 묘지관리소로 향했습니다. 정욱과 복수는 멀리서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미선은 관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이쪽은 제 시어머니 자리로 확정됐어요. 정식 분양 완료요. 미선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정욱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정욱은 나무 뒤에 숨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 내가 키운 며느리, 너희는 이미 내 무덤을 팠구나. 정욱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정욱은 묘지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매일 찾아와 정욱을 격려했지만 정욱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막막하고 아들은 며느리 편이고 자신은 이미 집까지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복순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야? 언니,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아직 증거가 있잖아요. 이 서류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해요. 복순의 말에 정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묘지 계약서, 요양원 동의서, 그리고 집문서 이전 서류까지 모든 게 미선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미선의 외삼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나흘 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철수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선이 외삼촌 장례식이 있어. 와야 해.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정욱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갈게. 전화를 끊은 정욱은 복순을 불렀습니다. 복순아, 장례식에 가야 해. 나같이 가줄 수 있어? 언니, 왜 가려고 해요? 그 사람들한테 또 당할 거예요. 아니야. 이번엔 내가 준비하고 갈 거야.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정욱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복수는 정욱의 결심을 읽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그리고 증거 서류 다 챙겨가요. 사흘 후 정욱과 복수는 검은 한복 차림으로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정욱의 가방 속에는 모든 증거 서류가 빽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선의 친척들, 철수의 회사 동료들, 그리고 각종 조문객들이 북적였습니다. 정욱은 조용히 분향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선은 상주로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철수는 그 옆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고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을 때 정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순이 옆에서 정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이제 할 거야. 정욱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정욱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정욱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은 순간 표정이 굳었고 철수는 당황한 듯 정욱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박철수의 어머니 박정욱입니다. 그리고 윤미선의 시어머니이기도 하죠. 정욱은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제 묘지 분양 계약서예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며느리가 제 묘자리를 이미 사놨어요. 그것도 제 동의 없이요.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미선은 다급하게 정욱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긴 장례식장이에요. 알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니까. 정욱은 미선을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저를 죽은 사람 취급했어요. 제 집을 빼앗고 묘자리를 사고 요양원 입소 서류까지 준비했어요. 모두 제 동의 없이요. 복순이 앞으로 나와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등기 이전 신고서도 있어요. 박정욱 할머니 명의였던 집이 윤미선 씨 이름으로 넘어간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건 요양원 입소 동의서예요. 다 윤미선 이름으로 신청된 거예요.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고 몇몇 사람들은 미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미선은 당황하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해예요.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착각하신 거예요. 착각? 이게 착각이야? 정욱은 서류를 미선 앞에 내밀었습니다. 미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마. 철수야, 넌 끝까지 내 아내 편만 들 거니? 정욱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욱은 다시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의를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자식에게 배신당한 어머니의 이야기를요. 정욱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얼어붙었고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장례식장의 침묵을 깬 것은 미선의 친척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서며 정욱을 가리켰습니다. 저 할머니, 지금 증거라고 내놓으신 것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본인이 도장을 찍으셨다면서요? 그 말에 미선은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께서 직접 동의하셨어요. 제가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정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속임수였습니다. 재산세 문제라는 거짓말로 자신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내가 도장을 찍었어요. 하지만 그건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잠깐 명의를 빌린다고 했어요. 곧 돌려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집은 이미 완전히 넘어가 있었어요. 복순이 거들었습니다. 사기예요. 명백한 사기죠. 그리고 이 묘지 계약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묘자리를 미리 사놓는 게 정상인가요?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미선에게 쏠렸습니다. 미선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효도의 마음에서 한 거예요. 나중에 급하게 찾으면 좋은 자리가 없잖아요. 효도? 그게 효도야? 정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효도는 살아있는 사람을 잘 모시는 거야. 죽을 자리를 미리 준비하는 게 효도냐? 그것도 본인 몰래? 장례식장은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욱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미선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철수는 처음으로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선아, 이게 다 사실이야? 미선은 철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여보,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엄마를 속이고 집을 빼앗고 묘자리를 사는 게 가족을 위한 거야?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말만 믿고 따랐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미선아,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미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복순이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윤미선 씨는 시어머니 명의로 보험금 신청서도 작성해뒀어요. 아직 제출은 안 했지만 이미 준비는 다 해놨더라고요. 보험금 신청서를 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해요. 미선은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선아, 나 너를 믿었어. 근데 넌 내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 철수는 정욱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눈이 멀었어. 정욱은 아들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운 정고운 정다 든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철수야, 넌 엄마보다 돈을 선택했어. 아내 편만 들었어. 그게 내가 한 일이야.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밖에서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고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윤미선 씨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미선은 경찰을 따라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옥은 미선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허무함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정옥의 어깨를 복순이 감싸 안았습니다. 언니 잘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 끝났구나.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정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순아, 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언니는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정옥의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정옥은 이겨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며칠 후 미선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문서는 다시 정옥의 명의로 돌아왔고 묘지 계약도 취소되었습니다. 철수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부끄러웠습니다. 철수는 시골로 내려와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옥은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야, 넌 이제 어떻게 살 거니? 엄마 곁에서 살게. 그리고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정옥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운 정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났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고 정옥의 마당에는 매화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시작되었던 악몽 같은 일들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정옥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마루에 앉아 매화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옥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난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철수가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골로 내려온 철수는 매일 어머니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밭일을 돕고 집안일을 하고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철수야. 정옥은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철수는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매화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는 또 사과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사과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옥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야, 이제 그만해. 내가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철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의 용서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복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왔어요. 복순은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떡 한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장에서 맛있는 떡 샀어요. 같이 먹어요. 복순아, 고마워. 같이 먹자. 세 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아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정옥은 이런 소소한 행복이 참 좋았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마음은 좀 편해졌어요? 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많이 좋아졌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복순이 내 덕분이야.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강해서 이겨낸 거지. 복순은 정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옥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봄꽃들이 만발했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도착한 정옥은 벤치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집들, 구불구불한 길, 푸른 논밭.
자신이 평생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남편을 만났고 아들을 낳았고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겪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있어요?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던 남편, 자신을 아껴주던 남편. 나 힘든 일 많았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큼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사람 마음은 돈으로도 문서로도 묶을 수 없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서로를 아끼고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요. 정옥은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옥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걸. 존엄, 용기,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옥은 마당의 매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꽃잎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 꽃처럼 다시 피어났구나. 복순이 대문 앞에서 정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산책 다녀왔어요? 응. 기분이 참 좋아. 그럼 됐네요. 언니, 이제 묘자리가 아니라 꽃자리에서 사시는 거예요. 복순의 말에 정옥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철수와 함께 밥을 먹으며 정옥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너 이제 새 출발해야지. 여기서 계속 주저앉아 있을 거니? 엄마 곁에서 지낼 거예요. 더 이상 엄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아니야.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다만 이번에는 제대로 살아야 해. 정직하게, 떳떳하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나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다시 피어났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정옥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제 정옥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매화꽃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정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다시 시작이야.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정옥의 눈빛은 밝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자신의 존엄을 지켜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옥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날이 영원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매화꽃처럼 정옥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